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50대, 60대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이런 수치를 보면 왠지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요. 아, 나도 은퇴할 때쯤 되면 집도 있고 몇 억은 모아뒀으니 남들 평균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평균 자산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진 자산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집값에다 예금, 조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합쳐서 몇 억 정도 나올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생깁니다. 평균 자산이 5억 원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정도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59세 직장인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수도권 외곽에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도 없고 맞벌이 덕분에 생활도 무난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자산이 4억 원쯤 되니 평균에 가까울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4억 원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상위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억 단위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겨우 중상위권이라니. 주변 동료들과 비교하니 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어떤 동료는 주식으로 10억 가까이 모았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자산이 8억 원이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모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착시를 주고 실제로는 훨씬 치열한 분포 속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 여성 박 씨입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힘을 쏟고 집안 살림을 꾸려온 분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 살고 있어 집값은 수도권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시세가 약 2억 원 정도이고 금융자산은 8천만 원 남짓. 부채는 없지만 전체 자산을 합치면 3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신문에서 평균 자산이 5억 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산을 계산하고 보니 평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균치가 높은 이유는 극소수 부유층이 수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는 자신 같은 가정이 훨씬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노후 준비는 충분한가? 집 한 채 말고는 현금도 별로 없는데 병원비나 자녀 지원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박 씨는 늦었지만 조금씩 현금 자산을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이 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언뜻 보면 부자처럼 보입니다.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금융 자산도 3억 원이 넘습니다. 총 자산이 12억 원 정도니 평균은 훌쩍 넘는 수준이죠.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연금은 월 250만 원 남짓, 생활비는 물가 상승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큰 병원비와 아파트 보수 비용이 겹치면서 현금이 빠르게 줄어든 겁니다. 순자산은 많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결국 집을 줄이고 남는 돈을 현금화해 연금 상품과 배당 상품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추가로 만들자 그제야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자산 총액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평균 자산 수치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5억 원이라는 말은 전체 분포의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3억 원 미만이고 상위 10%에 들려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계상의 평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 자산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집 시세, 예금, 퇴직금, 부채까지 모두 합쳐서 순자산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체 분포에서 상위 몇 %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대비책은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단순히 집 한 채가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소득 활동을 이어가라는 조언입니다.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심리적 안정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를 줄이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비에 대비하는 현금 자산을 마련해야 뜻밖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내 자산은 상위 몇 %일까? 평균에 속할까? 중앙값 언저리일까? 아니면 더 위일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이야기에서 50대와 60대의 평균 자산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언뜻 보면 꽤 많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평균이라는 수치 뒤에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끌어올린 환상이 숨어 있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가구가 3억 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통계 속 숨은 함정을 짚어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입니다. 평균 순자산이 5억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즉 중앙값은 약 1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10가구 중 5가구는 2억 원대 이하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몇 억을 모았다고 해도 상위 10%와는 아직 거리가 멀 수 있고 막연히 평균 숫자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산 분포를 보면 하위 절반은 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고 상위 10%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자산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자산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자산은 10억 원이 넘지만 현금은 몇 천만 원밖에 없다면 생활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통해 집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줄이고 남는 돈을 연금 상품이나 안전한 투자처에 넣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연금의 다변화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지만 부족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가져가야 안정성이 생깁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개인연금에 조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해서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 전환 상품에 넣어 매달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돈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월급처럼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비상자금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달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냉장고나 보일러가 고장나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카드를 긁거나 빚을 지면 노후 재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의 안전판입니다.
CMA나 단기 예금처럼 유동성이 높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크고 비급여 항목은 더 큽니다. 작은 질환도 반복되면 수백만 원이 나가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노인성 질환 특화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험만 믿지 말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걷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결국 의료비를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면 자산은 금방 소진됩니다. 통신비 요금제를 낮추고 보험 상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필요 없다면 처분을 고려할 만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내 자산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추가 소득원 마련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혹은 평생의 경력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부업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회와 연결되고 일정한 현금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자산 운용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두고 일부만 주식이나 부동산 리츠 같은 수익 자산에 투자해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연 5%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 들리면 의심부터 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태도의 전환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걱정을 줄이고 현재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을 구분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태도가 결국 자산을 오래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0대, 60대 평균 자산이 5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자산은 상위 몇 %쯤 될까요? 단순히 숫자에 안도하지 말고 내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한 전략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속에서 작은 힌트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 바로 점검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자산이 상위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 지혜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